초하의 조사 김흥선. 당신 정말 뭐 잘 심어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정연은 벌써 몇 번이나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한수는 이미 절반쯤은 파릇한 모로 덮인 경기 평야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여 대답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한 다음에 평가를 내리겠어요. 여자 같은 그 손으로 모를 능숙하게 심을 수 있다니. 한수는 창에서 시선을 걷어 아내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서울서 나고 자라 손가락에 흙 한 번 안 묻히고 살아온 정연이 한수의 어린 시절을 알 턱이 없는 일이다. 부모님이 지금도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지만 명절 때나 들여다보는 며느리이니 농사일을 알 리는 더욱 없다. 한수가 결혼 8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농번기 때의 휴가를 신청한 것은 아내에게 한적한 고향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내년이면 국민학교에 입학할 지원이와 5살인 혜원이에게 싱그러운 자연 속에서 일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지원이가 학교에 다니게 되면 일이 없는 명절 때나 방학 때 외에는 영암에 가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평일 오후라 빈자리가 많았던 탓에 아이들은 저희들끼리 저만치 따로 앉아 밖을 내다보며 뭐를 제법 아는 것처럼 제잘거리고 있었다. 한수는 가만히 정연의 손을 잡았다. 이번 모내기 때 기어이 논으로 끌어들여 이 손이 물에 퉁퉁 불게 하고 거머리도 뜯기게 해볼 심산이었다. 한수의 속셈을 모르는 정연은 남편이 전에 없이 다정한 눈길로 남의 시선 아랑곳 없이 손까지 잡아주니 마냥 행복한 표정이었다. 오메 온다 카드만 참말로 와불었냐. 어머니는 미리 전화를 했음에도 반신반의했던 모양이었다. 마당으로 길게 내친 차양 밑에서 50쪽짜리 벽일 등의 의지에 아버지와 함께 마늘을 엮고 있던 어머니는 흙 묻은 손을 몸빼바지에 쓱 문질러 닦고 혜원이부터 안아 올렸다. 한수가 딸만 둘 낳고 단산을 해버린 것은 아닌지 걱정인 어머니는 혜원이가 아들이 아니어서 늘 서운해했는데 그래도 어린 것을 더 귀여워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한수는 어머니가 이제 지원이를 안아 올리기엔 기력이 많이 쇠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벗겨진 머리와 이마의 굵은 주름 때문에 나이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이는 아버지는 언제나처럼 빙긋 웃을 뿐 말이 없었다. 저렇게 말수가 적은 아버지가 동네에서 인심을 얻으며 살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얼른 들어가거라. 배고프겠다. 너 온다 해서 북감자 한 조 쪄놨어야. 어머니가 정연의 등을 밀었다. 날씬해서 남 보기만 좋을 뿐 맨날 비실거리는 며느리보다 잘 먹고 통통한 며느리를 원하는 어머니는 정연에게 무엇이든 먹이려고 애썼다. 하던 일을 대강 치우고 방으로 들어온 부모님께 인사를 올린 한수 내외가 막 식사를 하려는데 갑자기 뒷집에서 흐느껴 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쨌거나 전양반 돌아가 부셨는갑인디. 지원이를 무릎에 앉히고 수저를 들던 어머니가 낭패라는 듯 말했다. 갑작스런 사태에 정연도 눈만 동그랗게 뜨고 한수를 쳐다보았다. 아버지는 벌써 냉수로 입안을 가셔내고 뒷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왜요? 종채 아저씨 댁에 무슨 일 있어요? 그냥 반 날 받은 지 여러 날 됐니라. 폐암이었어야. 오늘만 냉기면 쓰겠다 했더니 해필. 예. 한수는 묵묵히 수저를 들었다. 그러나 정연은 늦은 저녁이라 몹시 시장을 터인데도 입맛을 잃어버렸는지 이미 엉덩이를 심리는 빼놓고 있었다. 모레 뭐 숨길 수 있을란가 모르겠다. 그랑께
사람은 죽을 날도 잘 골라야 욕 안 먹는 것인디. 어머니는 푸념처럼 혼잣말을 했다. 먼 날에 출상을 하게 생겼으니 아무래도 일이 수월치는 않을 듯 해서일 것이다. 요즘이 1년 중 가장 바쁜 때인 것은 사실이다. 모내기, 보리타작, 마늘, 양파 캐기가 한꺼번에 밀어닥쳐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시기이다. 모두들 나를 정해 일하고 포마시를 하는 터라 하루만 틀어져도 동네의 일 전체가 틀어져 버린다. 한수가 모처럼 휴가까지 내 모내기를 하러 내려온 것도 5, 6월엔 고양이 손이라도 빌린다고 손 하나라도 보태볼까 해서였다. 한수가 식사를 막 마쳤을 때 아버지가 돌아왔다. 식구들의 눈이 온통 아버지에게로 쏠렸다. 아직 죽은 것은 아니고 부산서 막둥이 가스나가 지금 막 도착했는디 오자마자 서럽게 울드락만. 어머니의 얼굴이 금세 환하게 펴졌다. 참으로 묘한 일이다. 지금 남들은 경각을 달리는 목숨 앞에 간절한 심정으로 앉아있을 텐데 어머니는 먼 날 며칠 미루어질 것이 그리도 아쉬웠더란 말인가. 종채 아저씨 연세가 어떻게 되셨지요? 너그 막둥이 삼촌하고 동갑인께 인자 49 이겼다. 그러고 보니께 안죽 쉰도 못 되었구마니. 이번에는 또 어머니의 표정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두워졌다. 종수 삼촌 생각 때문일 터였다. 종수 삼촌은 버스 운전을 하다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벌써 5, 6년 전의 일이다. 집 장만하고 아이들 키우는 재미 느끼면서 이제 살만하겠다 싶은 외삼촌이 돌아가셨을 때 오열을 하던 어머니의 모습을 한수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어머니의 형제 사남매 가운데 유난히 고생만 하다 한마디 유언도 없이 자는 듯 돌아가신 외삼촌은 어머니에게 두고두고 한으로 맺혀 있었다. 그러나 종채 아저씨는 그 밤을 넘기지 못했다. 한수가 피곤에 겨워 상을 물리자마자 쓰러져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뒷집에선 호곡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막내딸 얼굴을 보자 그리도 안심이 되었던지 얼마 안 돼 빙긋이 웃는 듯한 얼굴로 운명했다는 것이다. 한수는 묘한 슬픔을 느꼈다. 아니, 좀 더 솔직하게는 야릇한 기쁨 같은 것이었다. 그토록 자신을 아껴주고 칭찬하던 아저씨의 마지막 가는 길에 상여나마 매드릴 수 있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런데 동네에 유대꾼 할 사람은 있는지 모르겠네. 사람이야 있게. 앞집 성찬이, 너그 창식이 아버지, 영두 할아버지, 아랫물 순두기 아버지, 너그 아버지도 있냐나. 다들 노인들이잖아요. 그러고 보니 성찬이 형님 빼곤 우리 아버지가 제일 어리네. 아직 60대 중반이시니. 큰매 말다. 사람은 있어도 힘쓸 사람이 없은께 큰일이다야. 어머니는 아침부터 영 시덥지 않은 표정이었다. 운명한 시간이 어젯밤이었으므로 내일 출상을 하게 돼 천상 모내기를 밀칠 수밖에 없게 된 때문이었다. 상산날 일을 하는 사람도 없으려니와 설사 하려 해도 일꾼들이 상여를 매야 하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아쉽기는 한수도 마찬가지였다. 모처럼 아내와 아이들에게 모내기 실력을 보여주려 벌렸는데 수포가 돼버린 것이다. 저도 상여나 메고 가야겠어요. 보아하니 힘쓸 사람도 없을 것 같고 아저씨가 저 내려오길 기다렸다 가셨나 봐요. 큰매, 그나저나 인자 못 날은 언제로 잡아야 쓸란가? 서울말로 치자면 글쎄에 해당할 금매를 연발하던 어머니는 이내 수건을 찾아 머리에 둘러쓰고 일어섰다. 아버지가 이미 경운기에 마대와 포장, 새끼줄 등을 실어놓고 재촉하고 있었다. 웃글밭의 보리타작을 하기로 돼 있는 것이다. 웃글밭은 작년에 산 뒷보리를 심어 처음 탈곡하는 것이었다. 전성이 부지런하고
일이 없으면 손에 화투장이라도 들고 있어야 직성이 풀리는 아버지는 무엇이든 빨랐다. 모내기도 빠르고 추수도 빠르고 보리 타작도 빨랐다. 웃글로 가는 길바닥엔 쑥부쟁이가 한자나 자라고 질경이도 많이 퍼져 있었다. 한수가 자라던 때만 해도 소에게 먹이려고 풀이란 풀은 다투어 베어가 버렸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이 없을 뿐더러 가축을 키우면 마음 놓고 놀러도 못 다닌다고 소를 안 치는 바람에 사방이 풀 천지였다. 특히 질경이는 뿌리채 뽑아 제기를 만들면 더할 나위 없었고 그 씨앗은 차전자라고 하여 한약방에서 사들였기 때문에 구경조차도 힘들었는데 이처럼 길을 덮고 있으니 세상이 변해도 참 많이 변한 게 틀림없었다. 마을이 변한 것은 그뿐이 아니었다. 여기저기 빈집이 늘어난 만큼 무덤도 엄청 늘어 있었다. 옷글로 가는 길 옆의 비탈이나 밭 귀퉁이 산자락에까지 무덤이 들어앉아 있었다. 동네를 떠나 살던 사람들도 죽어서는 다시 돌아와 묻히니 이렇게 가다가는 동네에 무덤 천지가 될 판이었다. 작년에는 냉해로 나락농사 망쳐 불등만 올해는 어쩔란가 모르겠다. 짐칸에 웅크리고 앉은 소녀들을 감싸고 있던 어머니가 손으로 차양을 만들어 이마에 얹으며 가벼운 한숨과 함께 망연히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이젠 어머니도 많이 늙으셨는가. 흰머리카락은 차치하고 찡그린 이마의 주름살이 유난히 깊어 보였다. 풍향을 보아 자리를 깔고 보릿못을 모두 쌓아놓았을 때에야 기계장이가 경운기에 탈곡기를 싣고 왔다. 아따, 원놈의 보리가 이렇게 쾅쾅 여물었다냐? 기계를 다 차리고 경운기와 탈곡기에 벨트를 멋지게 걸어놓은 기계장이가 탈곡에 들어가기 전 어머니가 내민 소주잔을 받으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올해같이 우순풍조한 날씨에 실하지 않은 보릿가을이 있을까만 기계장이가 드러나는 듯이 뇌가리는 것은 나중에 요미 한 뒤라도 더 받아낼 요량인 것을 한소는 어려서부터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한소는 아이들을 밭둑에서 놀게 했다. 설익은 것이지만 산딸기도 따먹을 수 있고 토끼풀도 많아 시계를 만들 수 있었다. 이윽고 보릿타작이 시작됐다. 어머니가 보릿무스 몇 기를 풀어 올리면 기계장이가 받아 탈곡기에 먹였고 정연이 잡고 선 마대에 보리가 차면 아버지가 아구리를 해 묶어냈다. 한수는 탈곡기에서 빠져나온 보릿대를 쳐내는 일을 맡았다. 보릿대는 한데 모아 썩혔다가 퇴비를 만드는데 갈퀴로 긁어낸 다음 낫으로 집어 안을 때마다 비릿한 풋내가 코를 찔렀다. 어려서부터 싫어도 싫다는 소리 한번 못하고 맡아야 했던 것인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싫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오랜만이라 반갑기도 했지만 어쩌면 앞으로 영영 맡지 못할지도 모르는 냄새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너마지기 밭의 보릿타작은 2시간이 채 못돼 끝났다. 기계장이가 다른 집 탈곡을 위해 먼저 요미를 챙기고 기계와 함께 싣고 떠난 뒤 한소는 아버지와 함께 보릿가마를 경운기에 실었다. 밭 한쪽에 마늘을 좀 심었으니 서말 가웃은 될 터인데 겨우 10가마가 전부였다. 아이고, 하루 종일 타작할 풀이나 있었으면 좋겠다. 어머니가 수건을 벗어 까끌하기가 잔뜩 얹은 정연의 어깨를 털어주며 말했다. 한수는 그 말이 이 밭을 사느라 팔아버린 당매밭에 대한 아쉬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연마지기 당배밭은 경사가 심해 겨울 작물로 보리 외에는 재배할 것이 없었다. 차디찬 겨울 그 밭을 혼자서 매야 했던 어머니는 평밭을 가져보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 밭을 상의도 없이 팔아버리고 경사가 덜한 이 밭을 구입한 것이었다. 어머니는 꼴도 보기 싫은 밭
잘 팔아버렸다고 시원해했지만 결코 시원하지만은 않았을 농사꾼의 심정을 어찌 모르겠는가. 그런데 한수는 어머니와는 다른 이유로 팔아버린 당배 밭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 밭은 토질은 박해도 양지 바른 데다 산소짜리로 적합할 것 같아서였다. 그런데 그 밭을 팔아버렸으니 나중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디에 모실지 걱정이었다. 이런 생각을 내놓고 말할 수도 없는 일이어서 더욱 답답했다. 한수와 아버지가 경운기에 실은 보리까마를 줄로 단단히 묶고 아내가 아이들을 단돌이 하는 동안 어머니는 밭둑에 허옇게 말라버린 빨기꽃을 한 주먹 뽑아왔다. 웬 거예요, 어머니? 짐칸이 차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집에까지 도리 없이 걸어가야 하는 정연이 물었다. 잉, 삐비꽃이다. 한영이가 자꾸 코피를 흘린다고 안 하냐. 너희들 올라갈 때 갖다 주거라. 이걸 어떻게 쓰는데요? 물로 달여 먹으면 훨씬 가부어져야? 고부의 대화를 듣던 한수가 끼어들었다. 당신은 모르지? 어머닌 의학 박사야. 그것도 한의학 박사. 양명을 사투리로만 아는 돌팔이이긴 하지만 말이야. 빨기꽃은 코피나 중이염에 좋고 남생이풀 그러니까 냉이는 눈병에 좋고 우리 오남매는 병원에 한 번 안 가고 자랐다니까. 정연이 웃었다. 피곤해 보이지만 맑은 웃음이었다. 양쪽에서 엄마의 손을 잡은 지원이와 혜원이는 손목에 토끼풀로 만든 시계를 몇 개씩이나 차고 있었다. 마늘을 캐낸 텃밭에 보리를 펴 말리고 아버지는 얼굴만 대강 훔친 채 뒷집으로 가셨다. 한수는 텃밭가에 심어진 감나무와 모가나무를 둘러보았다. 감나무 밑에는 감꽃이 떨어져 누렇게 변색돼 가고 있었고 해거리를 해서 몇 개 안 달린 모가는 이제 자두만큼이나 자라 있었다. 한수는 감꽃 가운데 깨끗한 것을 골라 지푸라기에 꿰다가 어려서는 감꽃을 주워 먹기도 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자 하나를 깨물어 보았다. 약간 신 듯 하면서도 쓰고 떫은 맛이 강하게 느껴졌다. 그때는 어떻게 이런 것을 서로 먼저 주워 먹으려고 형제들끼리 일찍 일어나기 경쟁까지 했는지 도무지 모를 일이었다. 목욕탕에서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은 정연이 나오자 한수는 감꽃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아직 물기가 촉촉한 머리의 화장기 없는 얼굴이 햇살을 맛받아서인지 무척 투명하게 빛나 보였다. 점심을 먹고 설풋 잠이 들었다가 눈을 뜨니 정연과 어머니는 콩나물을 추리고 있었다. 내일 모내기 때 찬으로 쓰려고 한 양동이나 안쳤던 것을 할 수 없이 엎어 씻어버린 모양이었다. 아이들도 노느라 피곤했는지 나동그라져 자고 있었다. 어째 더 자제 일어나냐? 집사람 데리고 가서 논 구경 좀 시켜주고 올게요. 저 사람 아직 우리 논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라그라. 한수는 모자를 찾아 아내에게 쓰이고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다. 햇살이 따가운 만큼 바람은 시원했다. 아이들을 떼어내고 모처럼 둘이서만 나왔으니 정연은 마냥 즐거운 표정이었다. 더구나 내일 문외기도 못한다니 이번 휴가는 그야말로 휴가가 돼버린 것 아닌가. 여기가 신정굴이고 물을 가둔 이 돈이 우리 건데 연마지기 짤이야. 한수는 널찍한 들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배기에서 멈췄다. 우리 논 이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버드쟁이의 너마지기, 성주굴에 서마지기가 더 있어. 여기서 열석 선마지기 농사면 아주 적은 편은 아니야. 그런데 그 땅에서 얼마나 벌 수 있는지 알아? 한 마지기에서 나락이 넉넉히 잡아 8가마 정도 나오니까 13마지기면 104가마. 한 가마에 5만원 잡으면 얼마냐. 5일은 5, 4, 20 그러니까 520만원이야. 밭에서도
해마다 콩 심고 깨가라 200만 원쯤 거두니까 모두 700 이쪽 저쪽은 된다는 이야기지. 생각해봐. 내 연봉이 2천 넘는데 우리 사는 게 어때? 아버지는 마술사야. 이 땅에서 우리 오남매 모두를 대학까지 가르치셨으니. 정연이 무엇인가 알 것 같다는 듯 고개를 끄덕거렸다. 한수는 오토바이를 길가에 세워두고 논두렁으로 잡아들었다. 연부로 일하며 돈을 모으고 5일장마다 쫓아다니며 어물전을 벌여 한수가 국민학교에 들어간 해던가 그 이듬해던가 이 논을 산 아버지는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퍽퍽 느껴 울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곁눈질 한번 않고 농사만 지었다. 처가살이에서 벗어나 집을 사고 자식들 가르치면서도 착실히 땅을 불려나갔다. 그러니 아버지는 마술사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서운하네. 당신한테 진짜 내 실력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예? 무슨 실력? 정연은 벌써 까맣게 잊고 있었다. 자신의 두 눈으로 못 씹는 실력을 확인한 다음에 평가를 하겠다고 해놓고도 건성이었던 것인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다. 물을 후북이 가둔 논에 잔물결이 일었다. 예전 같으면 오늘 경운기로 로타리를 치고 썰에나 쇠스랑으로 바닥을 골라 모내기 준비를 하고 있었으리라. 그러고 보니 이 논에서 날렵한 솜씨로 모를 심던 종채 아저씨 생각이 났다. 아저씨는 워낙 손이 빨라서 남들보다 한 발은 자리를 더 잡고도 먼저 허리를 펴곤 했다. 또 장난을 얼마나 좋아했던가. 느닷없이 모타레를 던져 물을 튀기거나 옆 아줌마 일꾼을 논바닥에 첨벙 주저앉히고 철벅거리며 도망가는 사람은 어김없이 아저씨였다. 입 또한 걸어서 어쩌다 못줄을 잡아 저쪽에서 자 하고 줄 넘기는 소리를 하면 지 하고 받아 여자 목꾼들로부터 물장구 세례를 받곤 했다. 당신은 돌아가신 그분 얼굴 알아? 아니, 뒷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지난번 아버지 생신 때 술에 잔뜩 취해 나 껴안고 얼굴 보비고 하던 그 아저씨 생각나? 아, 정연은 그제서야 종채 아저씨의 얼굴이 떠오른 모양이었다. 그 아저씨가 왜 날 그토록 예뻐하셨느냐 하면 말이야. 고등학교 때 토요일 날 집에 왔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비가 쏟아지는 거야. 마침 우리 집은 비 설거지 할 게 없어 뒷집에 가봤더니 마당에 나락을 잔뜩 넣어뒀더라고. 정신없이 일부는 담고 일부는 덮고 해서 비를 피했는데 나중에야 들에서 달려오신 아저씨가 그 모습을 보신 거지. 생각해봐. 1년 농사 다 망쳤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내가 고스란히 건져놓고 있었으니. 정연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가 된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당신이 꼭 상여를 매야 해요? 난 안 했으면 좋겠는데. 품앗이야. 물론 지금 아사 돋는다고 해도 언제 부릴지 어쩌면 못 부려먹게 될지도 모르지만. 영정이 토박마루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입관이 끝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진이 아니고 연필로 확대해 그린 아저씨는 훨씬 젊고 잘생긴 모습으로 한수에게 미소를 보내고 있었다. 아니, 너 한수 아니냐? 오늘 못날이라 왔는 모양인디 내력없는 생애만 뜯고 가게 생겨 불었다잉. 차일 밑의 멍석에서 술상을 받던 유대꾼들이 한수의 손을 잡아 끌었다. 다들 바쁘실 텐데 욕보시네요. 그랑께 말다. 죽은 사람이야 저 땜시 일도 못하고 애태우는 속 알기나 하겠냐. 이장이 한수에게 잔을 내밀며 말했다. 한수가 국민학교 다닐 때도 이장이었으니 이장만 20년 훨씬 넘게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이제 와서 이장을 내놓으려 해도 물려받을 젊은 사람이 없으니 이도저도 못하는 형편이었다. 아야,
한수 너 생애 부모 봤어야. 너그 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깊어줄 사람 없어야. 그랑께 하루 품 베린다고 생각해야 마음 편할 것이다. 아따, 놈 걱정하지 말고 자네 품 베린 것이나 걱정하소. 옆에서 끼어든 소리에 한바탕 웃음이 터졌다. 하기사 걱정은 걱정이었다. 한수가 10여 년 전 육철이 아버지의 상여를 맬 때만 해도 동네에 젊은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 아니, 지금 있는 이 사람들이 그때는 젊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늙었고 자식들을 도시로 내보낸 채 늙은 부부들끼리만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10년쯤 뒤에는 동네 전체가 사라질 판이었다. 수건과 담배 하나씩을 받아든 유대꾼들이 먼저 일어나 동각으로 갔다. 상여는 동각 앞에 있었다. 동각 담벼락을 돌아 한 구석에서 담배 한 개비를 피우고 나자 만장과 영정을 앞세우고 운구 행렬이 왔다. 유족들의 오열 속에 관이 틀 위에 놓이고 상여가 씌워졌다. 종채 아저씨의 부인인 신가댁 아주머니가 상여틀을 부여잡고 몸부림을 쳤다. 관아, 보살. 요령잡이가 요령을 흔들며 관암보살을 길게 한번 뽐자 유대꾼들이 서로 뒤를 차지하려고 눈치를 보다 대충 위치를 잡아섰다. 상여의 양옆에 6명씩 모두 12명이었다. 한수는 오른쪽 열의 맨 앞에 섰다. 상여는 앞쪽이 더 무거우니 아무래도 젊은 자신이 앞을 맡아야 할 것 같아서였다. 요령잡이가 관암보살을 두 번째 뽑자 유대꾼들은 상여틀을 한 바퀴 둘러감은 광목띠를 잡고 상여를 허리춤까지 올렸다. 아따, 님이 관암보살 따라 해야지. 입들은 다 봉에 불었단가? 요령잡이가 틀렸다는 듯 요령을 좌로 흔들며 상여를 다시 내려놓으라고 소리쳤다. 하긴 처음부터 만가가 입에 붙을 리는 없는 일이다. 그는 상여 앞에서는 고아를 막론하고 반말이었다. 예전 동네의 코올리 개한테까지 존대를 하던 단골레가 요령을 잡던 때하고는 천양지차였다. 요령잡이가 다시 한번 관음보살을 뽑자 이번엔 높이도 서로 다르고 길이도 안 맞았지만 아쉬운 대로 뒷소리를 하며 상여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다음 관음보살엔 마침내 상여를 어깨에 걸쳤다. 어깨를 짓누르는 광목천에 한수는 아픔을 느꼈다. 다른 사람들이야 늙어 힘이 붙이더라도 지게에 어깨가 단련됐기 때문에 이 정도의 무게로 통증까지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자, 인자 종채 묻으러간께 노래들 잘 맞춰서 불러니? 성질남은 저녁까지 관음보살만 해볼란께. 아, 쌀데기 없는 소리 그만하고 얼른 가. 바빠 죽겠구만은. 아무리 바빠도 죽지는 마소. 줄 초상남은 내사 돈 많이 벌어 줬체만 이 너른 논 누가 뭐 다 숨겨줄 거요? 한 유대꾼의 불평에 요령잡이는 넉살좋게 응수하며 요령을 그러지고 흔들었다. 가네 가네 종채가 아주 가네. 허너 어허너허 어야리 넘자 너와 너허. 상여가 동각 앞에서 한 바퀴 돌고 장지를 향해 천천히 나아가기 시작했다. 처음엔 잘 맞지 않던 만가도 제대로 잡혀가고 밟히고 걸리던 앞뒷 사람의 발도 더 이상 신경이 쓰이지 않게 되었다. 벌써 땀방울이 맺혀가는데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더없이 상쾌하였다. 요령잡이는 굽잇길과 다리, 조그마한 언덕에도 관암보살로 상여를 세우고 돈을 걸게 했고 만장과 영정이 조금 앞서가면 앞서간다고 소리쳐 잡았다. 오메 어깨 빠지겠네. 째깐 쉬었다 가더라고. 뭔 힘이 든다고 쉬어. 이따 깨갈고 콩도 쓴 거야 함께. 얼른 가. 진장 이 작것은 어째 하필 이때 지저분어 갖고
여러 성가시게 하고 끝나이? 그랑께 말이시. 지도 상일꾼 소리 들어감시로 이래 먹고 살았으면 이때는 죽으면 안 되겠다 하고 어쩌든지 며칠은 견뎌봐야지. 무엇이 급하다고 죽기는 죽을 것이여. 유대꾼들은 만가를 하는 틈틈이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할 말들을 했다. 그러나 한수는 여간에서 트이지 않는 목을 가다듬으며 만가를 따라하느라 신경을 쓰고 있었다. 더구나 어깨가 부서질 듯해 목에 들었던 수건을 받쳤음에도 아프기는 마찬가지였다. 못 가거혔네. 못 가거혔네. 당매 언덕을 앞두고서야 요령잡이는 못 가겠네를 서너 번 하더니 상여를 돌려 집이 바라보이게 하고는 관암보살로 땅에 내리게 했다. 상여는 한 번 집을 나서면 뒤로 물러서거나 돌아보지 않는 법이지만 이제 굽잇길을 돌면 다시는 집이 보이지 않게 될 터이니 마지막 인사를 하게 하려는 뜻에서였다. 유대꾼들이 상여를 내려놓고 허리를 폈다. 그러나 이미 반은 허리가 굽어가는 사람들이었다. 모두들 풀섭에 털썩 주저앉으며 담배를 빼물었다. 한수는 어깨에 걸쳤던 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훔쳤다. 길가에 쑥대가 어지럽게 자라 있었다. 그란디, 이 젊은 친구는 못 부든 친구인디? 요령잡이가 한수에게 소주잔을 내밀며 말했다. 예, 앞집 박윤재 씨 둘째입니다. 오메 그래이, 그람은 오늘 못날이었다더만 뭐 숭굴라고 왔는갑제? 예. 짧은 대답과 함께 한수도 비운 잔을 넘겼다. 그라제, 뭐는 못 쓴거도 생애는 품어줘야지. 님이 종체는 좋겠네. 남들은 바빠서 나가 사는 자석들까지 불러 부려먹을란지나 저는 칵 죽어버려서 일 안 하고 좋겠네. 면 소재지에서 장엽을 한다는데 쉬는 넘었을 것 같고 예수는 아직 안 됐을 것 같은 유령잡이가 마시다 남은 소주를 쥐덤불 속으로 휙 뿌리며 혼자 소리처럼 말했다. 한수는 연신 흘러내리는 땀을 훔쳤다. 며느리는 봄볕에 내보내고 딸은 가을볕에 내보낸다더니 역시 거칠기는 봄볕이 더한 것인가. 팔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얼굴도 화끈거렸다. 관아보살. 유대꾼들이 다시 기계처럼 일어나 제 위치를 찾았고 상여를 맸다. 이제부터는 언덕길이었다. 아여, 앞에 허리 낮춰야 묵어 죽겠다. 상여의 무게가 뒤로 쏠리면서 뒷사람들이 휘청거렸다. 그러나 당매 언덕이 경사가 심한 곳이어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관암보살, 관암보살. 갑자기 행보가 빨라졌다. 유령잡이가 유대꾼들을 재촉하기 위해 만가를 바꾼 때문이었다. 무게에 계속 짓눌리고 있으니 어서 언덕을 넘어 버리자는 속셈이었다. 뒤에서 죽는다고 아우성을 하든 말든 앞쪽 유대꾼들은 걸음을 속보로 뽑았다. 이윽고 오르막을 다 오르자 상여는 멈추지 않고 곧장 묘지로 향했다. 유령잡이는 여전히 관암보살 젠걸음을 요구했다. 다시 앞쪽으로 무게가 쏠렸지만 잠깐뿐이었다. 바로 턱 밑에 묘자리가 있었던 것이다. 한수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만 몸이 굳어지는 것 같았다. 한쪽 귀퉁이의 설익은 보리를 베어내고 광을 파놓은 밭은 분명히 작년 봄까지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갈고 거뒀던 그 밭이었다. 종채 아저씨의 묘를 당매에 쓴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그것이 설마 아버지가 팔아버린 그 비탈 밭인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당매 밭을 바로 종채 아저씨에게 팔았더란 말인가. 그 밭은 원래 외가 소유였으나 외할머니가 종수 삼촌을 따라 부천으로 올라가실 때 아버지가 샀던 것이다. 한수는 그 밭에 유난한 애정을 갖고 있었다. 바로 이 땅에
어머니의 땀과 눈물, 그리고 한숨이 스며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처녀적부터 이 밭을 메왔다. 추운 겨울 곱은 손가락을 입김으로 녹여가며 호미를 놀렸고, 탈곡을 할 때는 기계가 들어가지 못해 일일이 버린 물을 머리에 이어 평지로 내려 날랐다. 어머니가 그렇게 지켜온 땅이었다. 하관과 취토까지 지켜본 한수는 새끼를 잡아 나왔다. 어쩐지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가 민망했다. 이 밭에 종채 아저씨가 묻힐 줄이야. 어찌 생각이나 했던가. 오후 나절 품이 남아 살려보려 먼저 자리를 뜬 유대꾼 몇 명이 저만치 앞서가고 있었다. 기차가 저물어가는 호남 평야를 달리고 있었다. 경기 평야에 비해 문해기가 늦은 호남 평야는 아직 모를 심은 논이 드물었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허리를 굽히고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정연은 품에 뻗기 꽃다발을 안고 잠들어 있었다. 기차에 타기 전 버리려는 것을 한수가 어머니의 정성인데 그러는 게 아니라고 말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들고 다니는 것이었다. 당매 우리 밭 종채 아저씨가 샀더랬어요? 잉, 아버지가 한마지기에 10섬씩 받고 포라부렸단다. 아, 그래갖고 우꿀 그 밭 산 거 아니겠냐? 한수가 집으로 돌아와 물었을 때 한 동네에 초상이 나면 빨래를 하지 않는 법이라며 모아뒀던 빨랫감을 그제서야 커다란 대야에 담그던 어머니는 파마가 풀려 이마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물 묻은 손으로 쓸어 넘기며 지금도 몹시 아쉽다는 듯 말했다. 그냥 밭 사고 참말 좋아했니라. 맨날 너무 일꾼이나 살고 너무 논이나 붙이다가 저그 땅을 샀은께 좋기도 하겠냐냐. 그란디 인자본께 인역 몇 자리 잡아놓고 그렇게 좋아했던 복이다야. 땅 부자는 일부자라고 사람들이 인때까지 편하게 살았은께 이냥저냥 살제 뭐 할라고 밭을 사냐고 했을 때 말이나 듣제마는. 정말 그리 된 셈이군요. 세상 참. 그래도 아저씨는 소원대로 당신 땅에 묻히셨으니 잘 됐네요. 왔다매 죽어본 다음에 인역 땅이면 뭐하고 나무 땅이면 어쩐다냐. 그것이 다 쌀데기 없는 일이다. 한수는 다시 시선을 밖으로 향했다. 벌써 어둑어둑해지는 초여름의 들녘은 더없이 평온했다. 저 너른 들도 모두 주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농사는 짓되 주인이 아닌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을 것인가. 많은 농민들이 땅을 갖기 위해 평생을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정작 주인이 됐을 때는 그 땅에 묻힐 날이 가까워왔을 때가 아닌가. 어머니의 말씀처럼 죽어 누워버리면 그 땅이 누구의 것인가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닐 텐데도. 한수는 눈을 감았다. 잠을 청해 보았으나 정신은 갈수록 맑아질 뿐이었다. 이젠 나도 부모님을 서울로 모셔야 할 때가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과 함께 자꾸만 만장과 상여의 종이꽃소리 어른거리고 요령잡이가 앞소리로 부르던 만가가 귀를 울렸다. 참으로 허망했다. 모심으로 왔다가 사람만 묻고 돌아가는 마음이 너무나 착잡했다. 한수는 잠을 포기하고 자신이 요령잡이가 되어 속으로 가만히 앞소리를 불러보았다. 종채 아저씨께 바치는 조사였다. 천년, 만년 살아보겠다 하고 등 굽도록 흙파고 못난 부모 소리 듣더니 아이고 5자 반 육신 눕힐라고 너른아들은 밭이 필요했던가. 풍진 세상 등지고 어둠에 깊이 잠드소서. 우리도 훗날 뒤따라 이 땅에 누워 자겠소.